자, 그럼 USB 메모리를 받아서 꽂으면 지금처럼 TAT2급이라는 이 파일 하나만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파일 하나만. 그럼 프로그램이 열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기 전에 자리 앉았을 때에 뭐 AT 프로그램이든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이든 열어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는 건 뭐 좋은 행동인데, 이제 USB 메모리 꽂아서 이제 실행하려고 할 땐 프로그램이 닫혀 있어야 되지, 열려 있으면 실행이 안 된다고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이구나 하고 창 다 닫은 상태에서 이제 TAT 2급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설치하겠다는 창이 뜨면 설치라고 누르시고, 자, 그리고 확인하시면, 자, 이제 이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이 창이 뜨면 이제 본인 수험표가 있겠죠. 그러면 이 수험표에 본인 수험 번호를 쓸 건데, 지금은 우리 그 사이트들에 적혀 있는 이 수험 번호 있죠. 이걸 쓰시고 C4411111111 이름은 본인 이름. 자, 그럼 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또 그다음 누군가 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나눠주던 사람이 문제지를 나눠줄 거예요. 자, 여기에 TAT 2급 A형 문제지를 보게, 답안지는 문제가 좀 밀려서 나와 있으니까 시험 때 나와 있는 대로 보려면 우리 A형 문제지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다들 A형 여세요. A형, B형은 뭐 이론 문제 순서가 틀리니까, 버리면 순서 틀리면 찾기 힘드니까 A형으로 이제 문제지 적혀 있는 거 열어보시면 A형, B형 문제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형에 따라서 내 문제가 뭐 어려웠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문제를 받으면 이 오른쪽에 A형, B형이라 해서 형태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걸 보고 여기에 A형 체크를 하고 기다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시험 딱 시작하는 시간에 감독관 확인 번호를 알려줄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 이렇게 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각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정각이 가면 정각이 딱 되는 순간에는 넣어줄 건데 아마, 그러면 그때부터 본인이 받아서 설치하고 이 작업을 다 해야 되니까 내 시험 시간을 날려먹게 되죠. 그래서 늦어도 20분 전, 그래서 저는 30분 전에 앉아야 내 자리 확인하고, 왜냐하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번호가 이제 칠판에다가 적혀 있을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이제 본인이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관 확인 번호를 알려주면 JY3이라고 해서 기다리시면 자,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자, 회계하고 인사급여 눌러보시면 뭐 세무사 시험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하던 거랑 메뉴가 똑같아요. 뭐 시험이라고 틀린 거 없어요. 똑같은 느낌으로 시험을 보는 건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 답안 수록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위에. 이거는 그 이론 시험 답안 클릭해 보시면 이론 시험의 답을 가지고 이제 내가 번호만 체크해서, 우리는 시험 끝나고 나서 문제지는 가지고 가고 이 USB를 제출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 할 때에 내가 수시로 그냥 USB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이건 객관식만이 아니고 주관식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그런 그 컴퓨터에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USB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뜨는데, 우리 학원에서 할 때는 오류가 안 나는데 뭐 미래의 이런 분들이 뭐 더 높은 곳 쓰던 해서 다른 곳에서 시험 보시면 컴퓨터가 고장 나면 무슨 조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빈자리로 옮겨줄 거예요. 그러면 내 USB를 꽂았을 때 내가 마지막 저장 버튼 누른 모습으로 그대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내 작업했던 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지 내가 시간을 문제를 2번 풀어야 되는 수고를 안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수시로 뭐 누르는 것도 좋아요. 이건 마지막에 누른 게 제시한 값인 거예요. 내가 수정하든 뭐라든 우리
뭐 엑셀이나 한글 문서도 마지막 저장한 게 그 저장되는 값이죠. 그렇게 마지막 값이 저장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거니까 자, 시험 문제 푸실 때 절대 이론 문제부터 푸시면 안 돼요. 자, 이론 문제를 먼저 푸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론 문제의 특징이 내가 시간 가는지는 몰라요. 어느 문제 하나에 걸려가지고 내가 알 것 같은데 바로 안 보이면 걔가 막 5분씩 10분씩 잡아먹어버려요. 그럼 우리 그때 흔히 하는 말이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를 먼저 보고 그러면 실기 푸는 중에 모르겠으면 체크해 놓고 전부 다 보고 나서 이론까지 보면 다시 봤을 때 그 실기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기 다시 한번 돌고 나서 이론 보면 이론 문제가 실기랑 엮여 있는 거는 생각나는 게 있기 때문에 실기를 먼저 보셔야 되지. 왜냐면 근데 왜 실기도 또 먼저 보라 그러냐면 실기는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그런데 이론은 객관식이죠. 그래서 하다 못해 모르겠으면 찍어도 되잖아. 객관식은. 근데 실기는 찍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실기를 먼저 푸시고 자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진심인 게 세무사의 시험 우리 일요일날 보는 시험 있죠. 그거는 이론 문제 답 기수가 균일하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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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예요. 한 번호만 찍으면 75% 확률로 4개가 있고 25% 확률로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세무사의 시험만 그래요. 근데 회계사의 시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진 안 찍고 시작했다. 그죠? 우리 사진 얼른 찍읍시다. 죄송해요. 매번. 요즘 계속 이런 걸 빠뜨리지? 뭐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세무사 시험은 그래서 번호가 균일성이 있다는 거 체크 생각 감안해 가지고 본인이 확률적으로 접근하셔도 좋은데 회계사의 시험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그 번호 원리를 가지고 확률로 따지시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 토요일날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많은 답으로 추려 나가야 될 거고 세무사의 시험은 제 같은 경우에는 알겠는 문제만 풀고 빈칸에 기둥 세우는 게 확률이 엄청 높아요. 내가 정말 운 좋게 딱 4개만 알겠어. 그럼 4개만 알겠는데 답을 적었던 게 전부 다 그 답이 1, 2, 3, 4번이 한 개씩 있을 확률은 작겠죠 오히려. 그럼 한 칸이 비면 그 칸에 나머지 다 기둥 세워버리면 75% 확률로 8개 맞는다는 거예요. 25% 확률로 7개 맞을 수 있으니까 일단 내가 4개만 알아도 반타작안에서 원가회계에서 내가 알겠는 문제만 나왔어. 그래도 그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세무사 시험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론 문제를 이제 지금 저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기출 문제 풀 때 끝까지 이론 문제라도 다 먼저 풀어보고 답 본다는 생각 풀었을 때에 내가 푸니까 10개가 맞아. 그럼 절대 그 방법 쓰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암만 풀어도 10개가 안 맞아.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방법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가끔씩 5개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보고 와서 막 나한테 이야기할 때. 그럼 내가 5개 본인 아는 거냐면 본인 아는 거 5개만 맞았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그럼 그 5개만 풀고 나머지 기둥 세웠으면 훨씬 더 많이 맞을 수 있었는데 다른 걸 괜히 자기가 풀어서 다 피해 다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일단 확률로 우리한테 경우에서 기회를 주면 그 확률을 좀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시험은 그게 안 된다는 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단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칩 적혀있고 우리 PDF 파일 기준으로 말할게요. 자, 9페이지로 가서 실계부터 먼저 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가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거래자료 입력이 일반 전표 문제가 아니에요.
FAT 1급은 일반 전표 문제인데 FAT 1급은 일반 전표 문제예요. 근데 TAT 2급은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사항을 잘 봐서 일반 전표 갈지 메인 매출 전표 갈지도 여러분들이 생각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해도 바로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FAT 1급은 무조건 그냥 거래자료 입력은 일반 전표고 부가가치세 쪽이 메인 매출 전표인데, TAT 2급은 거래자료 입력은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고 그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메인 매출 전표도 나와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항상 문제에서 여기 타이틀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하는 거예요. 자, 코낙스에 운송비가 있고 20만원.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20만원이 이체된 게 보이죠. 자, 그리고 날짜는, 자, 항상 날짜를 통장에서 거래된 날이 우리 거래가 발생한 시기고, 어디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라는 건 여기에 통장 거래 내역이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제품 배달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비 20만원을 송금하였다. 자료일은 공급자 정보이며 해당 사업자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한다. 자료이는 운송비 계좌 이체 내역이다. 상대방 은행이 신한은행이고 예금주 개별 화물의 김용달. 자,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이 위에는 자료 설명이고 거래 자료 입력하고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 자료 먼저 입력하면 일반 전표 이건 3월 5일 날. 자, 일반 전표에 가서 3월 5일 날, 자, 보통 예금에서 우리 20만 원이 나갔어요. 대변의 보통 예금 국민은행 20만 원이 이체되었다. 그럼 차변에, 자, 지금 이 돈은 우리가 물건을 팔면서 배달 운송한 거니까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운반비 800번대로 20만 원을 쓰면 일단 전표 발행은 끝났네요. 거래자료 입력 1번은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면, 자, 전체 메뉴에서 여기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가 있죠. 자,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가서, 자, 거래일자가 2020년 3월 5일이고 거래처는, 자, 여러분들이 영수증 보고 우리 개별 화물, 성명은 김용달,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 내역은 우리 아래 보니까 그냥 운송비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운송비, 거래 금액은 20만 원, 계좌 이체 일자는 2020년 3월 5일 날, CD에서는 F2번 눌러서 상대방 은행을 쓰는 거예요. 신한은행이다. 상대방 계좌번호.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오랜만에 봤는데 보니까 뭐 옛날에 썼던 기억도 나시고 뭐 특별한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쓰는 거죠. 과거에 제가 이런 말 했었어요. 여기에 우리 회사 은행이 아니라 상대방 어디로 이체했다라고 쓰는 거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죠. 며칠 날 어디 통장으로 얼마를 보냈다고만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용 구자에서 상대방이 사업용 구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끝이에요.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하면 끝. 이건 특이한 건 없죠. 자, 다음 두 번째, 약속어음 수치 만기 할인 배서 양도. 어떻게든 어음 이야기네요. 자, 한국 신소재에서 외상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전자어음을 4월 15일에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하였다. 단 할인율은 연 12%이고 월화 계산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어음의 할인과 관련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은 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이건 일단 우리가 분계부터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자, 우리가 분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어음의 할인인 거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고 이 어음 발행한 곳은 한국 신소재예요. 그럼 이 어음의 금액이 2,500만 원인데 이걸 지금 우리는 할인하고, 자, 어음의 할인이고 매각 거래면 그 할인료를 계정하면 뭐라고 하죠? 우리 매각 거래의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나머지 돈은 이제 할인료를 차감한 돈은 보통 예금 국민은행으로 들어왔다.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할인료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할인료는 상대방이 보유하는 기간 동안의 이자죠. 그죠? 그럼 지금 이 할인료를 계산을 할 거면 상대방 보유 기간은 보기 기간이 보유 기간은 지금 할인일부터 만기 일 지급 기일 지급 기일까지죠. 그죠? 그럼 지금 할인한 날이 우리 4월 15일이고 그러면 지급 기일이 날짜가 7월 15일이니까 그러면 5, 6, 7, 3개월이라는 걸 알겠죠? 자, 이해가시죠? 그럼 상대방이 원하는 할인율이 연 12%예요. 그러면 얘가 만기가 되었을 때의 금액에다가 할인율 12%에 본인이 이 12%는 연율이기 때문에 그러면 3개월 치를 하면 이 사람이 원하는 이율은 75만 원인 거예요. 자, 75만 원 이해가시죠? 그럼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돈이 75만 원이기 때문에 나에게 2,500만 원에서 만기되면 받을 수 있는 돈에서 자기가 원하는 할인료를 뺀 돈을 나에게 줄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은 돈이 2,425만 원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2,500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 들어왔기 때문에 75만 원이 할인료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이거 먼저 써도 되는데 여러분한테 나중에 미래에 회사 갔을 때 생각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음이 이자부 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부 어음은 만기 때 이자까지 되어서 받는 돈에 그 사람이 원하는 할인료 뺀 돈을 나한테 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자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차이가 이 금액이 아니고 다른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준 돈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라서 내가 인식해야 될 돈보다 작게 받은 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이 분계를 먼저 이제 메인 매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고 4월 15일 날
대변에 받으러 한국신소재 2,500만원, 자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2,425만원이 들어오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75만원이다. 자,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났으면 이 평가 문제 2번 자금 관리해야 되겠죠. 자, F3번 누르시거나 아니면 기능 모음에서 자금 관리 F3번 하시거나 클릭하면 이제 아래에서 할인 전액 맞고 어음번호에서 F2번 눌러서 이 한국신소재 거 선택하고, 자, 다음 할인 기간은 우리가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F2번 눌러서 국민은행. 자, 지점은 안 적혀 있죠. 그럼 뛰어넘고 할인율은 12%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번에 알려줬으니까 이것도 썼어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났고, 이제 다음 문제. 자, 3번.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무형 자산 구입. 이것도 뭐 자주 등장해요. 그럼 파란색 세금계산서는 뭔가 사고 지금 세금계산서 받은 거죠. 그럼 SJC로부터 제품 생산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대금은 본건과 관련하여 4월 1일 입금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없다. 자, 그럼 문제가 유형자산 구입 내역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 입력 우리 1번 누르는 걸로 하고, 정부보조금 관련 내역은 일반 전표 4월 21일에 입력하시오.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등록된 자료를 이용할 것. 자, 그럼 1번 문제는 일단 정부보조금 신경 쓰지 말고 이 기계장치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구입한 것만 쓰는 거예요. 1번 문제는 그냥 메인 매출 전표에. 그리고 정부보조금 받았던 거를 지우고 기계장치에 정부보조금 만드는 거는 일반 전표에다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우리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세무사의 거가 그냥 한 전표에 써라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거지, 얘가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걸 보고 메인 매출 전표에 날짜 4월 21일 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4월 21일이죠. 기계장치 사고 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 51번 매입과세고 JW3800 3개 1,000만원. 거래처는 SJC. 전자입력. 분기는 혼합. 자, 우리가 산 거는 원재료가 아니고 기계장치고, 대변에 이 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라고 적혀 있는 건, 자, 이것만 여기에 써주고, 그럼 이제 정부 보조금을 보면, 자, 우리가 4월 1일 날 받았죠. 그럼 받았을 때의 회계 처리를 확인하러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면 4월 1일 날 우리가 받았을 때에 대변에 104번 정부 보조금으로 적혀 있죠. 그러면 이거 썼으니까 이제 104번 정부 보조금은 차변으로 지우고 기계장치의 정부 보조금을 대변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도 2천만 원이다라고 여기서 확인했죠. 그럼 104번 정부 보조금 2천만 원을 오늘 4월 21일 날 쓴 거니까 일반 전표에서 차변에 104번 정부 보조금 2천만 원을 지우는 거예요. 자, 이거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시험 정부 보조금 문제 자주 나오니까 이게 기본 틀이에요. 상고 몇몇 주 전표에 쓰고 정부 보조금 받았던 거 뒤집고 그리고 대변에 정부 보조금이라 정부라고 치면 지금처럼 두 개 있으면 차변이 104번이니까 대변도 104번일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219번 정부 보조금이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우리 설마 차변 대변 같은 코드 번호로 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다 한 번이었지만 이 정부 보조금이 3개가 있은 적이 있었어요. 3개가 있으면 일단 104번은 아니라는 걸 알겠지만 나머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가서 뭐 219번이다 가보면 차감 계정이 관계 계정이 적혀 있죠. 그럼 206번이 뭔지 보면 얘가 기계 장치면 얘다. 이런 식으로 짝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왜냐면 스마트 A에서는 짝지를 안 보여주니까. 전에 우리 소프트웨어과하고 이거 하고 있어서 무형자산은 250번 후반되어 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확인하는 게 당연히 나한테 정확한 확신이 서겠죠. 그래서 만약에 3개가 있다면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얘는 이렇게 풀면 되고, 자, 다음 4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있네요. 급여형이라고 대놓고 여기 말했네요. 그럼 퇴직연금 계좌에 운용수익이 550만 원 들어왔어요.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수익이 미래셋증권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퇴직연금 운용수익에 대한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영업외 수익 계정 중 가장 적절한 계정을 사용할 것. 자, 그럼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이자 수익이라고 쓰는데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고 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는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들어온 게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왔죠.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높여줄 건데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거래처도 써야 돼요. 그럼 4월 30일 날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고 미래에셋증권이다라고 써주고 55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얘를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는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도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거래처 써도 정답인데 안 알려주죠. 우리 전산세무유금이나 거기서는 안 알려주니까 써도 알려줘서 써도 정답이에요. 근데 안 알려주니까 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고 여기에서는 안 쓰면 이 시험에서는 틀리니까 얘 꼭 써줄 거고 퇴직연금 운용수익 세무사의 시험에서 써도 되는데 세무사의 시험에 퇴직연금 운용수익을 안 만들어 뒀어요. 우리 K랩에서는 아예 없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걔네들이 답이 2개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거래자료 입력이 끝났어요. 지금 제가 뭐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우리 분계 4개 했어요. 물론 위에 거 뭐 분계가 2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4개 푼 거예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는데, 자, 어제 제가 우리 책에 있는 기출문제 한 회차 풀고 외우자라고 했었는데, 하셨던 분들은 오늘 풀면서 나오는 패턴이 똑같은데라고 느끼실 거고, 심지어 이제 내일하고 모레 넘어가죠. 그러면 얘네들이 시키는 건 똑같이 시키네. 정부 보정도 똑같은 행동하네. 그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한 거 있죠. 얘네들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30분도 안 돼서 다 입력할 수 있도록 그냥 틀로 다 외워버릴 정도로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 시험 합격해요. 얘는 지금 시간 많잖아. 여러분들이 최소한 10개 정도는 외운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시험 보는데 충분하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나중 되면 정말 스스로가 아쉬워하실 거예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첫 번째는 자, 거래명세서 보이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예요. 거래명세서 빨간색 보이는 건. 그럼 과세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자, 첫 번째 자료 설명이 코리아옵트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5월 30일 날 월합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5월 5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에 받기로 하였다. 자,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말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짜 상관없이 5월 31일 친절하게 이 날짜까지 알려주니까 꼭 이 날짜에 써란 이야기예요. 매매추전표 이 날짜에 쓴다는 이야기예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니까. 자,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하시어 복수거래 이용하여 입력할 것.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자, 그럼 매입매출전표에 가서 자, 매입매출전표 가기 전에 자, 우리 계약금 5월 5일날 수령한 계약금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그럼 일반 전표에 5월 5일날 보니까 계약금 100만원을 코리아옵트 이 회사에 받은 게 보이네요. 5월 5일날. 자, 그럼 계약금 선수금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자, 그럼 오늘 날짜가 아니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5월 31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는 11번 매출과세고 자, 품명에서 복수거래하라 그랬어요. 17번 복수거래. 자, 카메라용 렌즈 30개 개당 10만원, 자동차용 렌즈 15개 17만원. 자, 쓰였으면 확인 누르고 거래처는 코리아옵트고 자, 발행할 거기 때문에 전자세금은 비워놓고 전자 발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분계는 혼합. 자,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방금 우리 선수금으로 했던 거 100만원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린 다음 달 15일 받기로 했다.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우리 아래쪽에 방금 차익 있는 거 보고 그냥 쓰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표 입력은 끝났고 다음 얘를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해야 되니까 전체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가서 지금 5월 31일자 클릭하고 자,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발급할 때 이런 내용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전자 발행, 확인, 그리고 발행,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매출 조회, 발행, 이렇게 해서 전송 성공이 나오면 이번 문제는 끝났죠. 자, 그럼 얘 다시 조회해보면 전자발행이라고 들어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잘한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자, 항상 부가 치는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나. 그럼 6월 8일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월 8일 날 한 거고, 본 거래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으로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일은 6월 20일, 계약금은 해제일의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입력 및 전송 일자는 무시할 것. 그럼 수정세금계산서는 일단 원거래일자를 가는 거죠. 여기서 발급하는 거는. 그러면 6월 8일자로 가면, 자, 계약금이 있는데, 자, 지금 아래 보시면 계약금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나 이런 게 아니죠. 제품 매출이나 그런 게 아니고 선수금이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 그대로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제일 쉬워요.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그럼 이거에 대해서 먼저 수정세금 계산서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계약의 해제죠. 그리고 확인. 그럼 얘는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해제가 발생한 날 6월 20일 날. 그리고 확인. 그럼 자, 이 분기를 보는 이유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적혀 있는 걸 6월 20일 날 얘는 또 그대로 분기를 대변의 선수금, 차변의 현금으로 마이너스 715만 원이 나와야 분기가 되겠죠. 분기를 지금 수정세금계산서에서 제가 제일 어려운 애가 계약의 해제라고 전에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선수금에 대해서 어떻게 손대야 되니까.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끝났고, 이제 부속수료 2개 있으니까 이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